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기 제목 보시는 것처럼 생명의 기원과 다양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진화론과 창조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네. 왜 생명체가 다양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창조론적으로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진화론적으로 그것이 다양성을 진화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네, 그래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과학은 현재 지금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모든 우주의 빅뱅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가 봐더라도 똑같이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추론을 해서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또 관찰할 수도 없는데, 과거에 어떻게 됐는지 과학적인 현재 관찰해 가지고 추론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은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과 과학을 볼 때 현재 관찰되고 있는 것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이건 진짜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그래서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저희들이 창조학 세미나 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안 하겠지만 보통 거수하라고 하면 의외로 달걀이 먼저라고 거수하는 사람들이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창조론이나 성경적 컨셉으로 보면 당연히 닭부터 나왔겠죠. 달걀부터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제 어떠한 컨셉을 가지느냐가 이 문제가 수수께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실제 최근 연구 결과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모든 과학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옳다,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죠. 그렇지만 달걀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닭의 난소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야만 달걀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닭이 먼저 있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달걀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닭이 없이. 그렇게 보면 이런 수수께끼 같은 게 성경적으로 봐도 당연히 닭이 먼저일 것 같고, 과학적으로 봐도 닭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의 예를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과학의 유명한 PNAS라는 저널에 나온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4종류의 침팬지, 사람, 고릴라, 오랑우탄이 있는데, 침팬지가 사람과 제일 가깝다고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예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데, 증거가 있는 거는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교과서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침팬지가 사람과 가깝다라는 것을 논문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보시는 것처럼 99.4%가 같다. 그래서 침팬지는 호모로 분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호모 사피언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호모는 속이고 사피언스는 종. 그래서 종속 과목 하는 그런 종분류 체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종 속에서 속에 속하는 부분이 호모입니다. 그래서 이 침팬지는 고릴라나 오랑우탄보다 사람과 더 가깝기 때문에 사람에 속해야 된다. 호모 쪽으로 속해야 된다. 라고 주장한 논문이 나왔고요. 이 논문 이후에도 사람과 침팬지가 몇 %가 같냐에 대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퍼센테이지는 계속 틀려집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비슷한 컨셉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만약 DNA 정보가 사람과 침팬지가 그렇게 가깝다면 사람하고 침팬지가 가깝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눈으로 관찰되는 사실을 보면 아무리 제가 봐도, 제가 어린애들한테도 물어보는데 저 침팬지가 사람과 가까이 보이냐 아니면 고릴라나 오랑우탄하고 가깝게 보이냐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고릴라나 오랑우탄과 더 가깝게 보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 네, 다음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직접 논문을 봤습니다. 이 논문을 찾아서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나 했더니, 제가 이 논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읽고서 너무 황당해서 내가 잘못 읽은 건가. 왜냐하면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하고 침팬지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같은 유전자를 골라서, 같은 유전자가 90 몇 개더라? 97개. 97개를 비교했어요. 같은 유전자 97개를 비교했는데 97개를 비교한 결과 99.4% 같다는 거죠. 그럼 같은 유전자 비교하면 당연히 같게 나오는 거죠. 같은 유전자의 정의가 99% 이상 같아야 되니까. 도대체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예,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좀 너무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진화론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진화론을 지지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DNA 유전 정보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같게 나온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진화론적으로 아주 유리하게 증거인 것처럼 그리고 논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진짜 황당하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면 이렇게 황당무계한 내용도 얼마든지 논문이 될 수 있다. 진화론을 지지할 수 있으면. 그래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면 과학자들을 불신할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십시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현재 관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저절로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느냐라는 자연 발생설은 이미 폐기됐죠. 사실은 파스테르의 백조목 실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설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습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희한한 자연 발생설이 새롭게 이름을 바꿔서 나온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미 사실은 어떤 누구도 증명할 수도 없고 관찰된 적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정보가 망가지는데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성궤도가 만들어진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화석의 증거를 보면 역시 이것도 진화론자들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화석을 보면 진화되지 않은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멸종된 건 있지만 멸종된 건 비교할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지금과 똑같은 생명체들이 너무 많은, 다시 말하면 진화가 되지 않은 생명체들이 너무 많고 격변해진 거. 그래서 화석도 불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파란 글씨를 펴낸 생명체의 다양성을 보면 이 생명체가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이후로 생명체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는가? 그럼 변화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있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너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과학이란 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몇천 년 전에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사실과 지금 관찰되고 있는 생명체가 엄청나게 틀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보면 그냥 눈으로 딱 보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생명체들은 분명히 뭔가 구분되어 있고 저건 말이고 저건 소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걸 다 느껴요. 다 느끼고 그렇지만 그 안에 같은 말이어도 같은 개구리여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에 뱀한테 잡혀 먹는 청개구리도 있는 반면 뱀을 먹는 황소 개구리도 있단 말이죠. 같은 개구리인데 말이죠. 등치도 크고 한데 다 개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같은 종류 내 어떠한 특별한 다른 것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가 이미 관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할 것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먼저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지 먼저 소개합니다. 눈앞에 종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 체계가 저기 보시는 것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뭐 해서 쭉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분류 체계는 실질적으로 17세기 이제 린네서부터 체계화돼서 분류 체계가 나왔고 이러한 종속 과목으로 쭉 표현되어 있는 이 분류 체계는 사람들이 관찰하고 DNA나 이런 정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할 때 눈으로 관찰한 그 린네 분류 체계가 실제적으로 기본이 돼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이란 것이 도대체 뭐냐? 이런 분류 체계 맨 아래에 있는 종이란 것이 무엇이냐? 여기 나오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여기에 세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형태가 비슷해야 된다. 생식적으로 교배에 대해서 왜냐하면 종이라는 것은 교배가 돼서 자손을 계속 낳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 그 종이 자손을 낳을 수 없다면 그건 종이 아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식하고 교배해서 생식할 수 있어야 되고 형태적으로 비슷해야 되고 생태학적으로 같은 데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구분을 가지고 종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종을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분류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개념적으로 보면 그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종분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의 종류가 제가 결론 부분에 나왔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종속 과목에서 속 정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 종류와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속 내에서 여러 종류의 다양성들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일단 그 정도 생각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이건 이제 진화론 사람들이 쓴 이제 사이트를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창조과학이나 지적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너무너무 무식한 얘기다. 진화가 눈앞에 보이고 있다. 종이 분화가 돼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고 조금씩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소진화가 보이고 있고 완전히 다른 종으로 진화되는 대진화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무슨 진화가 없다라고 그런 황당무계한 비과학적인 사회비과학적인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로서 고리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예들을 들면서 이제 뭐 새를 봤더니 여기 나온 새가 그 버들솔새죠. 버들솔새가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애들하고는 가까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멀어져서 이쪽으로 도내하고 저쪽으로 도내하고 만나면 서로 교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새 소리의 소리가 달라지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진화의 확실한 증거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고리종이라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접해 있는 애들끼리는 서로 교배도 되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점점 멀어질수록 양쪽에서 끝에 만나면 교배를 하지 않는 이런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데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 뭐냐? 종이 달라진 거 아니냐? 따라서 종분화가 눈앞에서 일어났고 새로운 종이 눈앞에 생겼는데 진화가 없다니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러면서 도룡령도 이제 그렇다는 이게 다 사실상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자, 그러면 생식적 격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인간의 과거 인간의 제가 뼈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인간의 키를 계산을 해보면 4m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은 우리랑 같은 종일까요? 아닐까요? 생식적 교배가 가능할까요? 4m가 넘는 인간과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생식적 격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종분류를 하면서 그것이 쉽다면 종분류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생식적 격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분명히 교배는 안 하는데 네, 다음 주십시오.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창조를 믿고 진화가 틀렸다는 걸 믿는데 이 진화론자들이 이런 종분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모양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종분화가 일어났다고 하고 새로운 종이 생겼다고 하는데 모양 바뀐 거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만약 다른 게 달랐으면 이름이 달라졌겠죠. 새가 버들솔새가 아닌 거죠. 다른 새가 된 거죠. 그런데 새 모양은 똑같은데 뭐 목소리도 이제 울음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서로 메이팅 안 한다면 교배 안 한다면 왜 안 친해졌는지 잘 모르지만 자 그렇다면 생식적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종이 분화됐다고 주장하는데 왜 형태는 똑같냐는 거죠. 야 이거 형태는 똑같은데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 종 분화 다른 종이 됐어? 야 그거 다른 종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또 아니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럼 얘네들을 만약에 그 사람들도 부부가 임신 안 하면 체외 수정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얘들을 하면 얘들이 과연 수정이 안 될까? 뭐 이런 자기네들끼리는 심지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같은 호랑이끼리도 그 교배하라고 했는데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종은 아니잖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네, 또 하나 또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교배가 가능하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라이거니 타이오니니 이런 애들이 있고 놀랍게도 이렇게 교배를 하면 뭐 노새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당대에 생식이 불능하다 생각하는데 얘들은 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또 생식이 가능해요. 교배가 가능하고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른 종이죠. 생긴 게 틀리잖아요. 호랑이하고 사자. 그래서 다른 종인데 교배가 가능해요. 그럼 얘네들은 왜 다른 종이죠? 생식적 격리가 중요하다면? 그 다음 생식적 격리를 따지면 얘들은 같은 종이 돼야 되고 같은 종이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너무 틀리고 야 이제 드디어 종분류가 어렵다는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종분류라는 게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이 형태랑 서로 교배해서 하는 그 두 가지 부분, 또 생태학적인 부분까지 하면 더 복잡해지만 일단 그 부분을 빼놓고 형태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교배하는 그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켜 주면서 형태도 변하면서 그 다음에 교배가 되지 않는 그런 식의 진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되는 건 분명한데 교배가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그냥 진화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맞는가?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종속 과목이라는 그러한 분류 체계가 생명체들을 관찰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분명히 그 생식 가능한, 교배 가능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종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속이라는 범위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종류로부터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선입관을 버리면 제가 창조과학자들한테도 이런 얘기하면 창조과학자들도 가면서 진짜 호랑이, 사자 다 하나님께서 같은 한 쌍씩 만든 그 조상으로부터 다 호랑이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고 다 나왔을까?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체들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한 내에서 얼마나 다양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연구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그 종류 내에 다양해지도록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나뭇가지들이 뻗쳐나오듯이 그렇게 뻗쳐나오면서 다양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성은 당연히 관찰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될 수 있는 다양성을 진화라고 주장하고 관찰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어떤 공통조사로부터 모든 생명체에서 나왔다는 그런 대진화적인 발상은 관찰된 적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이론이 이 다양성과 연결되면서 마치 진화가 상당한 신빙성 있는 이론처럼 그렇게 됐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진화론이 처음에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러한 다양성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윈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갈라파고스 분도가 지금도 생명체의 다양성의 보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고 그 생명체들을 실제로 다연히 관찰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생명체들이 변화되는 핀치새의 부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 변화되더라. 같은 핀치새가 부리가 왜 변화되는가? 뭔가 환경과 이때만 해도 환경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이 전혀 없을 때 다윈은 그것을 관찰했고 그것을 정리해서 종의기원이라는 진화론을 만들었죠. 그리고 진화론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생명과학이 발전되면서 그다음 형태가 바뀌는 이런 식의 진화가 되려면 DNA가 변화돼야 되는 거고 DNA가 변화되려면 돌연변이밖에 인간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 중에서 DNA가 변화될 수 있는 메커니즘은 돌연변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적인 논쟁이 처음에 벌어집니다. 1859년 진화론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삽시간에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퍼져버렸죠. 이미 그때는 인본주의 시대고 18세기 계몽주의를 지나간 그래서 인본주의가 더 강력해야 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제 시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이제는 시작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과학과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너무너무 좋은 이론이 나와서 진화론이 삽시간에 퍼졌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윈의 불독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생물학자 헉슬리가 이 다양성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유명한 윌버포스의 아들, 영국을 변화시켰던 윌버포스의 아들이 그때 주교였죠.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이제 창조론을 대표해서 물론 학자의 어드바이스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인간이 원소부터 진화되느냐? 그래서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나와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과학적으로 훨씬 더 진화론이 합리적으로 보였고 생명체의 다양성을 증거를 잘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백인도 창조하시고 흑인도 창조하시고 황색 인종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성경적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다양한 인종이 나왔을까? 환경 때문이다. 햇빛이 많이 쬐는 데선 까매지고 등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 거죠.